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G7 재무회담 소식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탈리아에서 이틀간 했고 현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날 끝나고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가장 관심이었던 게 역시 러시아 동결자산 사용 문제. 그런데 진전은 있다고 성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좀 내부적으로 의견 일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잠재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끼친 피해를 보상하기 전까지는 이 자산들은 계속 동결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했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G7이 동결하고 있는 러시아 국가 자산이 한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1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네. 또 성명에서 나오고 있는 눈여겨볼 만한 대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게 동결 자산 관련해서는요. 네. 유럽연합이 지난주에 이걸 운영해서 나오는 연간 한 30억 유로, 우리 돈으로 4조 4천억 원 정도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쓰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네. 미국은 아마 이번 회의에서 이걸 제의를 한 것 같습니다. G7하고 유럽연합이 이 자산 이자를 담보로 해서 한 500억 달러, 68조 4천억 원 규모의 네.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선 우크라이나를 돕자 이런 방안을 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유럽연합 전체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 쉽지는 않은 겁니다. 네. 유럽은 아직까지 미국 제안이라든가 이런 수익 쓰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올해 G7 의장국이 이탈리아인데 네. 이탈리아 재무장관이 미국의 대출 프로그램 제안이 재건 지원 목적이지 무기 공급에는 사용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동결자산 사용 논의의 진전은 있지만 중요한 기술적, 법적 문제가 아직 있어서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프랑스 재무장관도 회의에 앞서서 원칙적인 정치적인 합의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턴키 솔루션,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독일 역시 조금 신중한 입장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 쪽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당연히 반응이. 언급을 하죠. 네. 러시아 재무장관이 지난 토요일 날 러시아 국영 TV 기자 텔레그램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G7이 결정을 하면은 우리도 거울처럼 똑같이 대응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중앙은행 보유금이라든가 외화 같은 거는 이런 다른 나라 공공자산은 어떤 제재에도 그동안에 적용되지 않은 게 일종의 불분율이었다. 근데 이런 원칙을 서방이 깨고 법적 근거, 펀더멘탈도 없는 그런 짓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거울처럼 동일할 것이다. 그대로 반사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지금 푸틴도 지난주에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러시아 안에 있는 미국 자산을 이렇게 통해서 보상하는 그런 특별법을 서명을 했습니다. 네. 크렘린궁 대변인도 우리도 그런 서방 자산 목록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대칭적으로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서방 제재 시작되고 나서 이른바 비우호국 투자자한테는 반드시 러시아 은행의 계좌, 이게 이제 C 계좌라는 건데요. 네. 이거를 개설해서 돈이 오갈 때도 반드시 러시아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 계좌로만. 그렇죠. 네. 지금 2022년 11월 기준 서방이 지금 추산하는 게 이 계좌에 묶여 있는 자금이 이제 서방 자금이요. 한 2,800억 루블인가 4조 2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서방에 묶여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보다는 훨씬 더 적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로이터가 관측하기를 러시아가 이거 가지고 안 되면은 유사시에는 개인이 러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현금 같은 것까지 압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관측을 합니다.
그렇군요. G7 재무회담에서 나오고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성명문 러시아의 반응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또 여기서 중국 관련 얘기 중국의 과잉 생산 관련된 얘기가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미국이 계속 네. 시비를 해왔죠. 이른바 비시장 관행하고 그 과잉 생산. 물론 중국은 여기 대해서 뭐 이건 뭐 말도 안 된다고 계속 반박을 해왔죠. 성명이 그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균형 잡힌 이거 관련해서요. 상호 협력에 관한 관심을 재확인한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렇게 우리 노동자 뭐 산업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비시장 정책 관례들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려를 표한다. 조금 좀 강도가 좀 미국이 바라는 것보다 아마 약한 걸 겁니다. 네. 그러면서 과잉 생산에 잠재적인 영향을 감시하고 WTO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뭘 확실하게 규탄하고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하니까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유럽, 독일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의 그 경제 관계를 계속 중요하게 여겨왔죠. 전쟁과 관련돼서도 언급이 있었죠. 가자 전쟁에 네. 대한 부분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뭐 이제 국제 형사 재판소가 그 라파 공격 같은 거 못하게 했는데도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팔레스타인 은행과 계속 연결을 해라. 그리고 무역 서비스 같은 것도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고 했고요. 상거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치들도 제거하든가 완화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조금 좀 강도가 떨어집니다. 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후위기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서 정말 피해도 막심한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역대 가장 많은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최악의 시즌이 될 것이다 이런 예보가 있다면서요. 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이제 그 분석을 했는데요. 대서양 수온도 그렇고 특히 라니냐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엘니뇨하고는 반대죠. 적도 부근 동태평양 그 수온이 낮아지는 거죠. 이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네. 이런 것들 영향 때문에 올해 그 특히 미국으로 오는 그 허리케인이 엄청나게 기록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뭐 한 많게는 25개 정도. 그 중에서 이게 폭풍이고요. 그 중에서 많게는 13개 정도가 허리케인. 허리케인이 되려면 이제 시속 120km 정도 이제 풍속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 가운데 정말 그야말로 폭풍, 이제 살인적인 게 7개까지 될 수 있다. 이제 시속이 한 190km 이상. 허리케인은 미국 같은 경우는 5단계로 나누는데요. 네. 5등급이 제일 높은데 이 경우는 시속 250km 이상. 5등급이 오면 이건 뭐 그야말로 완전 초토화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역대 5월 허리케인 시즌의 예보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가장 거죠. 많고 4월도 역시 가장 많은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고요. 네. 그러면서 그 대서양 연안에서 이제 올라오죠. 평년 이상의 허리케인을 미국이 맞을 확률이 85% 정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미국 기상청장 얘기도 왕성한 허리케인 시즌을 위한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좀 경고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전문적인 얘기들 좀 내놨습니까? 이건 뭐 미국 당국뿐만 아니라요. 다른 기관들도 비슷하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허리케인을 예측하는 그 주요 기관 중에 하나가 미국 콜로리다 주립대학하고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이렇게 전망들을 종합을 했는데 올해 평균적으로 한 23개 정도 폭풍이 발생하고 그중에서 11개 정도가 허리케인. 그리고 이제 특히 5개는 최소 3급 이상 이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5등급이 가장 좀 세고 네. 인명 재산에 뭐 큰 좀 피해를 미칠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3급 이상 5개가 그렇게 기록할 것이다라는 허리케인 예상입니다. 시즌 미국 같은 네. 경우는요. 매년 6월에 시작돼서 11월 말에 끝나는데 특히 늦 여름하고 초가을 그러니까 지금입니다. 이거고요. 뭐 말씀 안 드려도 전문가들 지적은 지구 온난화 다시 크다는 겁니다. 네. 대기가 훨씬 더 이제 뜨거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니까 이제 폭풍이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륙하면은 빨리 안 움직이니까 폭풍우, 폭우 같은 게 더 동반 확률이 커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보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고가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네. 작년에 미국을 뭐 강타한 허리케인 중에서 이달리아라는 게 네. 불과 24시간 안에 1등급이었던 게 4등급까지 격상된 점.
그렇게 되면 이제 주민들이 대피할 시간이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걱정이 많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대학 연구원 얘기는요, 대서양 수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이런 라니냐까지 겹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이제 허리케인과 관련해서 확실히 미지의 영역에 들어왔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말씀드린 이제 사고는 어제 바로 또 사고가 있었죠.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네. 네. 미국 중남부 텍사스, 오클라호마, 아칸소의 폭풍 후 토네이도 우박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최고 시속이 217km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최소 15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돼 있고 지금도 계속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진짜. 네. 자, 다음 얘기는요. 카타르 항공 여객기의 사고 소식입니다. 1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고요. 난기류가 원인이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그 싱가포르 항공이 그 난기류 만나가지고선 한 명이 죽고 한 80명 이상이 다쳤는데 그야말로 상상 초월할 정도로 심각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카타르 항공 보잉 787 드림라이너인데 그 도하를 일으켜서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가다가 역시 그 튀르키예 상공에서 한 20초 정도 그 지난번 그 싱가포르 항공은 한 5분 이상이었는데 물론 짧긴 하고 승객 승무원이 한 12명 정도가 다쳤는데 경미하긴 하다고 하는데 일단 더블린 공항에 예정대로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기후 온난화 네. 탓에 이런 탓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후위기 후유증이 곳곳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이 난기류로 인한 항공 사고 소식이 최근에 좀 잦고. 물론 그동안에도 그렇죠. 쭉 있었는데 네. 이렇게 사람이 막 다치고 죽고 한 거는 거의 없죠. 네.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7의 대륙으로 불리는 남극의 유전 개발을 둘러싼 영유권 갈등.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새로운 얘기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영국 언론이 네. 한 4년 전쯤에서 러시아 연구선이 남극에서 대규모 유전을 발견한 걸로 그렇게 아마 된다는 보고서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네. 그 매장 규모가 남극에 있는 웨들리해라는 곳인데 한 1,1000억 배럴 정도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러시아가 이렇게 러시아가 이걸 이렇게 탐지하고도 아마 쉬쉬한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보면 칠레도 그렇고 영국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까지 해서 칠레는 지난주에 이 남극 쪽에 공군기지가 있는데 여기서 국방장관이 직접 가서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럼 우리 숟가락 얹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도 지금 이게 이렇게 돼서 이제 남극이 멋대로 남극 이 러시아가 석유 시추 장비를 들어가면 그 환경 오염 끔찍하다 이런 경고를 했고요. 아르헨티나도 대통령 대변인실이 이거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고 필요하면 국제기구 통해서 대응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진행 상황 좀 나오는 대로 전해주시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면 미국에서 살모넬라 식중독이 비상이라는데 이건 또 뭘 먹으면 걸리는 건가요? 그 작년 말에 미국하고 네. 캐나다에서 살모넬라에 오염된 그 캔털루프 멜로를 먹고 사망자까지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5살 미만 그다음에 이제 그 요양원에 있는 노령자들이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살모넬라균 감염은 식중독이 발생하는데 네. 예년에 비해서 심각했다고 그때도 상당히 그 보도가 많았는데 이번에 네. 보니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번에는 집에서 기르는 가금류, 오리, 닭 같은 거 이렇게 접촉하는 경우에 이게 이제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주 기준에서 미국 29개 주에서 네.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는데 특히 43% 발생자의 5살 미만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무슨 닭이나 오리 같은 걸 키우거나 특히 달걀 같은 경우 만져도 위험하니까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어라 이렇게 당부를 했네요. 예. 네. 살모넬라균은 통상 익히지 않은 육류 같은 데서 잘 번식을 하는데 최근에는 양파라든가 다진 양파, 알팔파, 그러니까 쿠키 반죽이라든가 땅콩버터 같은 데도 검출되니까 식중독 조심하라는 그런 네. 경고입니다. 우리 얘기 아니고 이제 미국 얘기긴 합니다만 집에서 기르는 닭이나 오리, 달걀 만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라라는 당부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다음 얘기는요. 역시 미국 얘기입니다.
이게 깜짝 놀랐는데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대마초에 손을 댄다고 응답한 사람이 술을 같은 이 빈도로 예. 술을 마신다는 인원보다 많다고요?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 네. 보고서인데 2022년 기준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전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뭐 술을 먹거나 뭐 거의 매일 먹는 사람에 비해서 매일 대마초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기준인데요. 미국에서 1,770만 명 정도. 네. 그러니까 대마초에 그렇게 대마초를 아주 상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년 전하고 비교해서 완전히 추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신다는 사람이 대마초 사용하는 빈도보다 거의 10배 많았는데 이렇게 완전히 뒤집혔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금융시장에서도 이제 대마초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같은 네. 것들이 좀 반영돼서 움직이는 가격들이 있었거든요. 이것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 투자은행 분석 네. 나온 걸 보면요. 최근에 그 미국 젊은 층들이 전 세대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대마초를 상용하는 걸로 그렇게 추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당국이 이제 대마초 규제가 갈수록 완화되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업계가 상당히 지금 그쪽에서 활성화되고 미국은 이미 대마초 관련 기업 상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로 주류 업계에는 악재라는 그런 지적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10월에 대마 마약류 등급 재검토를 지시를 해서 미국 보건복지부가 3급 정도로 낮추도록 법무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네. 3급이 되면요. 케타민, 이거 마약성 물질이죠. 그다음에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같은 등급으로 이제 취급이 되니까 훨씬 더 합법화 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요. WHO의 보고서 내용 2개 좀 보겠습니다. 보고서를 가지고 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기대 수명 얘기 좀 해주시고요. 영양실조에 대한 새로운 또 기준이 있네요. 네. 그 10년 전 수준으로 또 오히려 되돌아갔다는 겁니다. 평균 71.4년. 기대 수명이요. 예. 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계보건기구 분석이 코로나 대유행하고 암 비롯한 그 비감염성 질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거 탓이 큰 것 같다. 그동안에 한 쭉 이제 기대 수명이 늘어나다가 이제 오히려 거꾸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아픈 기간 빼고 건강하게 사는 이른바 건강 기대 수명은 2022년 기준으로 61.9년도 이것 역시 후퇴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한국인은 기대 수명이 2022년 기준 82.7년이고요. 건강 기대 수명은 65.8년.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보다는 높기는 합니다. 많이 네. 높습니다. 영양실조 관련된 건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영양실조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은 이제 못 먹어서 그런 건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저개발국에서도 비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보건기구가 영양실조라는 걸 꼭 못 먹는 것보다도 영양 불균형 때문에 이렇게 비만되는 것까지도 포함된 그래서 영양실조를 복잡한 만성질환으로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보편적인 건강 대상 인원을 이제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내년까지 한 10억 명을 추가시키려고 하는데 세계 목표는. 근데 지금 그게 훨씬 더 이 추세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건강 대상 확대 노력을 더 해달라. 그런 권고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